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QM 벤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품이죠. 바로 그래픽카드를 들고 나왔고, 또 그냥 그래픽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바로 플래그십 GPU RTX 3090 Ti,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델명이 정말 긴데 ASUS ROG 스트릭스 LC 지포스 RTX 3090 Ti OC 에디션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것처럼 패키지가 상당히 커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크냐? 이게 일반적인 공랭 모델이 아니고 90 Ti에다가 수랭 쿨러, 일체형 수랭 쿨러 240mm를 함께 탑재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우리가 90 Ti의 어떤 강력한 성능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소비 전력이었죠. 레퍼런스 디자인 기준으로도 일단 소비 전력이 450 TGP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TGP는 토탈 그래픽 파워의 약자인데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TGP가 450W고, 그 다음에 ASUS ROG 스트릭스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델은 정말 고급형 비레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무려 기본 TGP가 480W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수랭 쿨러를 탑재해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 강력한 쿨링 이런 거를 좀 보게 될 텐데, 과연 그 진면목이 어떨지 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늘상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래픽 카드도 살펴보고 직접 시연도 할 텐데, 일반적인 시연 말고 워낙 3090 Ti 소비 전력이 높기 때문에 언더볼팅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90이랑 90 Ti의 넉넉한 VRAM 용량을 강조하면서 8K 게이밍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어필을 하잖아요. 그래서 8K 게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알차죠?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 패키지인데요. 그래픽카드 디자인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존의 스트릭스 LC 제품이 이번에 최초가 아니고 기존의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모델에도 장착됐던 그런 시스템이라서 ASUS ROG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익숙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전면과 측면에 모두 RGB가 점등되고, 이제 일체형 라디에, 수랭 시스템의 라디에 달리는 쿨링팬도 이렇게 RGB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좀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자 측면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자, 패키지 뒷면을 바로 볼게요. 패키지 뒷면인데요. 가장 왼쪽 풀 커버리지 콜드 플레이트. 네, 요게 지금 구리 베이스인데 이 베이스가 GPU에만 맞닿는 게 아니고 GPU 주변부에 이제 메모리 모듈이 있잖아요. 메모리 모듈까지 모두 구리 베이스를 통해서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GPU랑 메모리 둘 다 수랭 쿨러의 강력한 방열 능력의 수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GDDR6S가 워낙 발열량이 높고 온도가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랭 쿨러를 통해서 훨씬 더 낮은 온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액티브 온보드 쿨링. 지금 이건 하이브리드 쿨러예요. 단순히 수랭 쿨링 방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 PCB 기판상에 위치하는 전원부는 이렇게 대형 플레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열을 분산시키고, 이 플레이트는 블로어팬 타입의 쿨링팬이 식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원부는 히트싱크 그리고 블로어팬 타입이 쿨링을 담당하고요. GPU랑 메모리는 일체형 수랭 쿨러가 열을 식혀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RGB 팬 그리고 슈라우드, 네, 슈라우드나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쿨링팬이 모두 RGB를 지원한다 이런 뜻이고요. 네, ASUS GPU 트윅을 통해서 별도 설정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include software. 네, 소프트워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오타인 줄 알았는데 살짝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아마 영상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E자가 있긴 합니다. E자가 있는데 하얀색 프린팅이 누락이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바로 패키지 열어봐서 이 화려한 그래픽카드의 외형과 액세서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상단 덮개를 열어주시면, 네, 이렇게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스티로폼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거하면 이제 안에 본체랑 그런 게 있어요. 자, 요거를 먼저 꺼내 놓겠습니다. 매뉴얼 같은 거 요것도 열어주고, 네, 스티커 같은 게 나오고,
본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2단 구성이에요. 가장 위층에는 이렇게 그래픽카드 본체가 있고, 요거 하나 레이어를 또 이렇게 제껴 보면은 안에 쿨링팬이 있죠, 라디에이터가.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크기가 커서 버거워요. 네,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다음에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조전원 단자 젠더가 있습니다. 스트랩도 있네. 자, 일단은 뭐 본체는 좀 이따 살펴볼 테니까 액세서리부터 볼게요. 가장 먼저 덮개 부분에 있었던 어떤 패키지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안에 매뉴얼이랑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뭐 워런티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 자, 이 카드가 있는데 에이스 ROG 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스 제품에 이런 카드를 하나씩 재미요소로 넣어놓습니다. 보면 오버클럭킹 수치 만점, 히트 디스페이션, 그 쿨링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열 분산 능력, 그런 것도 만점이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고성능 그래픽 카드다, 최고의 제품이다, 요거를 카드를 통해서 어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감사 카드, 늘상 보던 거죠. 요것도 감사 카드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 셋업, 간편 설치 가이드인데 요것도 다국어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픽카드 설치하는 방법, 보조전원 단자는 어떻게 끼우고. 근데 이게 되게 옛날 거예요. 되게 옛날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연결 포트 종류가 DVI입니다. DVI. 물론 그래픽카드 설치하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서 이런 거는 굳이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워런티 카드는 굳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액세서리를 좀 보고, 스티커가 있어요. 이렇게 메탈 스티커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ROG를 상징하는 엠블럼, 여기 사실 눈이거든요. 눈 모양을 형상화한 건데, 여러 가지 컨셉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메탈, 적색, 그 다음에 픽셀 격자 무늬를 형상화한 그런 느낌도 있고, ROG 로고도 있고, 엠블럼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거 저는 그냥 깔끔하게 어디다 붙이진 않고 그냥 소장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ROG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이거는 케이블 고정, 벨크로 타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ROG 엠블럼과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수랭 쿨러이기 때문에 어떤 호스라든지, 그 다음에 호스와 함께 있는 쿨링팬 케이블,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보조전원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90ti 때 발표된 규격이긴 한데, 이게 그래픽 카드에는 이렇게 단일로 삽입이 되지만, 사실 이 파워 보조전원 단자 연결을 위해서는 8핀 3개가 들어갑니다. 8핀 3개.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파워 커넥터 3개를 꼽으시면 되고, 물론 현재 파워 서플라이에 이 단자가 정확하게 호환이 되는 규격으로 제품이 출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젠더를 제공한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소비 전력이 높기 때문에 Y자 케이블을 한 번에 이렇게 연결하지 마시고 다 독립 채널로 하나씩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좀 이따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본체인데요. 비닐을 좀 뜯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스트릭스 LC LC 제품이에요. RTX 300 Ti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 일단은 그래픽카드 본체가 있고 라디에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케이스 호환성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죠. 구성면에서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다행인 거는 3090 Ti의 소비 전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론 쿨러 제품들은 굉장히 그래픽카드 길이가 깁니다. 그러니까 30cm 넘는 건 1도 아니에요. 근데 성능에 비해서 이 LC 제품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공랭 쿨러 전용 제품보다는 조금 더 작은 길이를 자랑하고요. 물론 이것도 큰 편이에요. 지금 제가 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래픽카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브래킷이 해제되는 영역부터 좀 재보면 잠시만요.
자, 보이시나요? 브레킷부터 끝까지 약 29cm 정도 됩니다. 29cm 정도. 그래서 공랭 쿨러 제품들이 30cm를 그냥 넘기니까 얘는 좀 양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피도 여기 보시면 네, 뭐 3슬롯을 차지하긴 하는데 3슬롯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약 2.5슬롯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랭 쿨러 고급형 제품 보면은 3슬롯을 초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 얘는 그래도 3슬롯을 채우진 않고 2.5슬롯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수랭 쿨러 제품인데 이렇게 본체가 이렇게 거대한지.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까 패키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전체가 히트 플레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로우팬 타입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공기를 외부에서 유입시켜서 이 안쪽으로 공기 순환을 유도하는데, 안쪽으로 바람을 불어냄으로써 전원부 온도를 식혀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는 후면 브래킷, 에어홀을 통해서 이제 뜨거운 공기가 나가는 구조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디자인을 좀 보면은 우리가 스트릭스 LC 제품에서 봤던 디자인하고 동일해서 뭐 아예 신선한 느낌이 들진 않지만 실제로 보면은 무척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뭐 검은색, 그 다음에 짙은 회색,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반사가 좀 심한 은색 재질, 뭐 크롬 느낌? 네, 그런 재질을 좀 써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에이수스 어떤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이제 사선 디자인 그런 것도 그대로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OG 엠블럼이 여기 전면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전원을 인가하면 여기 전체에서 RGB LED가 들어오고요. 네, 그 다음에 블로우팬 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을 한번 볼게요. 측면에도 역시 네, 이렇게 약간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엠블럼이 있고요. 여기에도 LED 들어옵니다. RGB LED. 그리고 지포스 RTX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억지스럽지 않나요? 지포스 RTX 로고가 반듯하게 프리팅되어 있지 않고, 여기 이제 그 하우징 구성 때문에 살짝 CERT가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 제품 전체의 어떤 완성도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조금 좀 조잡스럽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건 이유가 있어요. 에이수스가 이렇게 만들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어떤 파트너사 정책에 있어서 지포스 RTX 브랜드를 어떤 홍보 목적이겠죠. 무조건 측면에 삽입해라. 이런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를 준수하고자 우겨서 넣은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가 아닐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의 위쪽에 보면 이제 듀얼 바이오스 전환을 위한 스위치가 있어요. 왼쪽으로 하면 P모드, 오른쪽으로 하면 Q모드가 있는데, 이 듀얼 바이오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줄여가지고 P모드, Q모드가 있는데, P모드는 퍼포먼스 모드고요, Q모드는 콰이어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이라든지 클록에는 변화가 없고 순수하게 쿨링팬의 RPM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 소음에 민감하다 그러신 분들은 Q모드로 놓고 쓰시는 것도 성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조 전원 단자가 있는데 16핀짜리죠. 요거를 젠더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네, 이렇게 꼽으면은 여기 8핀 3개짜리에다가 여러분들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온 단자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의 기본 소비 전력은 480W이기 때문에 에이수스 공식 권장 파워 서플라이 출력은 1000W입니다. 네, 1000W. 네, 백플레이트 가볼게요. 백플레이트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왜냐면 굉장히 견고해요. 굉장히 견고하고, 그 다음에 만듦새가 정말 튼튼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이제 ROG 로고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고, 되게 중후하면서도 멋스럽고 견고한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이런 하우징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은 어떤 감성적인 만족도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백플레이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출력 포트를 보기 전에 이쪽에 구멍이 있는데, 자, 보시면 아까 제가 백플레이트 설명할 때 여기 홀이 있잖아요. 이쪽에도 홀이 있고, 여기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별도로 쿨링팬을 추가로 연결할 수 있는 4핀 헤더가 2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픽 카드 자체에 PWM 방식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추가적인 쿨링팬을 장착하고 싶으실 때 여기에다가 연결하시면은 연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라디에이터에 쿨링팬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요거를 좀 샌드위치 방식으로 배기를 보강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쿨링팬을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쿨링팬 연결하면 또 케이블이 막 복잡하니까 아까 그 액세서리로 제공됐던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포트를 한번 볼까요? 네, 출력 포트. 기존의 에이수스 그 RTX 30 시리즈에서 봤던 출력 포트 구성이랑 대동소이한데, 일단 HDMI 2.1 단자가 2개예요. 한 개가 아니고 2개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단순히 모니터는 대부분 DP 포트를 사용하지만 이제 뭐 OLED TV를 디스플레이로 활용하신다든지 그럴 때는 HDMI 단자가 필수거든요. 그럴 때는 HDMI 단자 2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운드바라든지 TV라든지 훨씬 더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DP 포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포트에는 해당 인터페이스를 상징하는 고유 브랜드 로고가 정확하게 다 기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재질도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라서 산화 방지에도 좋고 내구성에도 좋고, 그리고 딱 봐도 일반적인 철제와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에이수스가 예전부터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킷을 탑재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디에이터를 좀 봐야겠죠. 이렇게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픽 카드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서 호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호스가 직조 마감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호스만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쿨링팬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쪽 안쪽에 그 케이블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깔끔한 마감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구성이 된 거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 호스 마감 안쪽에서 나타난 이 케이블들이 라디에이터 쪽에서는 조금 뭔가 정리가 잘 제대로 안 된 느낌이에요. 보시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기도 그냥 타이로 마무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라디에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깔끔한 처리를 위해서 좀 설계에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제품이 기본적인 보급형 제품이 아니라 최고급형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마감을 위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는 120mm 2개고요 120mm 2개가 되어 있고, 이 쿨링팬에서도 RGB LED가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튜닝하는 거, RGB LED 튜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좀 설명이 끝났네요. 아무래도 공랭 쿨링 방식보다는 이렇게 일체형 수냉 쿨러를 탑재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GPU 온도나 그 다음에 GDDR6X 메모리 모듈의 온도는 훨씬 낮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무래도 GPU 온도가 낮으면 소비 전력 효율 면에서도 좋아지고, 그리고 부스트 클럭도 더 높게 달성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부스트 클럭을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GPU 온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무조건 좋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디자인을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좀 분해를 해서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네, 분해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워낙 빌드 퀄리티가 좋아서 뭐랄까 좀 분해하면서 굉장히 감탄했어요. 자, 하나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플레이트.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렇게 백플레이트예요. 이 안쪽에 보시면 백플레이트도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고 이 서멀 패드가 진짜 많아요. 서멀 패드가 진짜 많은데 왜 이렇게 많나 봤더니, 일단 GPU 후면 쪽 그 메모리 모듈 쪽에도 이렇게 서멀 패드가 다 있고, 물론 메모리는 양면은 아니고 이렇게 앞면에만 있고 뒷면에는 없습니다. 네, 뒷면에는 없는데 여기 뒤에도 이제 소자들이 많잖아요. 이 소자들을 열을 어느 정도 발산하는 데 도움을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서멀 패드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 뒤에도 전원부 커패시터들이 있거든요. 그 커패시터와 맞닿는 부위는 다 서멀 패드로 이렇게 처리를 해 놨습니다. 굉장히 좀 충실한 구성, 제가 봤던 백플레이트 구성 중에서 가장 충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좋은 부품들을 좀 때려 박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PCB는 맨 마지막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스랑 플레이트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패키지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이게 구리 베이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순행 자켓이 있는 부위인데, 여기에는 가운데는 GPU는 서멀 컴파운드가 발려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베이스를
이렇게 좀 아우르는 공간에는 메모리 모듈이 있습니다. GDDR6X 메모리가 이제 24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PCB 양면이 아니라 한 면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RTX 3090 같은 경우는 양면 구성이었는데 요거는 한 면에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리 베이스, 그 다음에 순행 자켓에 힘까지 얻기 때문에 메모리 모듈의 온도도 상당히 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부가 위치하는 곳 당연하게 다 서멀패드로 위치해서 이렇게 좀 열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이제 순행 자켓이고 나머지 영역은 거대한 알루미늄 플레이트 안에서 블로우팬 타입으로 전원부 발열을 이렇게 좀 해소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자, 요거를 살짝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네, 순행 자켓, 펌프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공간에 이렇게 좀 히트싱크에 공기 통로 같은 게 있어서 블로우팬으로 공기를 내보내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브레이킷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아이고, 어마어마한 구성이죠. 네, 이렇게 좀 플레이트를 살펴봤고, 다음은 좀 PC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PCB 레이아웃이고요. 가운데 굉장히 거대하게 GA102 GPU가 있습니다. GA102 GPU 풀칩 구성이죠. 그래서 CUDA 코어가 1752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주위를 이제 메모리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GDDR6X 24기가고요. 게임하기에는 뭐 충분하죠. 게임뿐만 아니고 개인 용도로 딥러닝을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많은 VRAM 용량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배치 사이즈 조절할 때도 VRAM 용량이 낮으면 애초에 배치 사이즈 조절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좋고, 아니면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소스를 메모리에 상주시킬 때도 이렇게 넉넉한 VRAM 용량이 있으면 걱정이 없겠죠. 자, 양쪽에 굉장히 화려하게 전원부가 위치하고 있는데, 전원부는 총 28페이지입니다. 네, 28페이지 어마어마해요. 소비 전력이 워낙 높기도 하고 28페이지고, 당연히 DR 모스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에는 이제 솔리드 폴리머 커패시터가 이렇게 굉장히 정렬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까 그 백플레이트에 나 있던 홀 있잖아요. 구멍. 자, 이 구멍 보이시죠? 여기를 통해서 연결되는 쿨링팬 연결 단자가 이렇게 2개, 4핀짜리 2개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어마어마하네. 그냥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네, 빌드 퀄리티가 너무 아름답고, 하이엔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PCB를 딱 봤을 때 어떤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빼곡한 배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PCB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요. 퀘이사전 측정 결과를 보고 그 뒤에는 직접 시연을 통해서 한번 ASUS ROG 스트릭스 LC의 성능을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 사양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라이젠 7 5800X 시스템의 최신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K4종 오버클럭 설정인데요. ASUS 스트릭스 LC 제품은 1860MHz에서 90MHz의 공장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긴 하나, 여기서 추가로 GPU 클럭은 105MHz, 그리고 메모리 클럭은 플러스 1000MHz, 즉 유효 스피드로 환산하면 2GBps를 추가로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자, 먼저 타임스파이 결과이고요. 네, 타임스파이 점수도 상당히 좋죠. 네, 기본 모드에서 약 21.8K, 오버클럭 시 22.6K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엘든링. 네, 엘든링 4K 성능이고요. 가장 높은 성능이죠. 그런데 P모드와 Q모드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고 오버클럭을 해도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로스트 아크입니다. 로스트 아크 4K 성능도 거의 200프레임에 준하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장 높은 성능입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4K 성능. 네, 배그도 현재 4K의 울트라 옵션을 적용했는데 물론 가장 좋은 성능이죠. 120프레임, 그리고 오버클럭 했을 때는 거의 130프레임에 준하는 성능입니다. 다음은 둠 이터널에다가 저희가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했을 때 성능을 첨부했는데요. QHD 해상도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00프레임 달성이 가능했고요. 여기서 DLSS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K4 OC를 적용했을 때는 성능이 더욱 높아져서 약 223프레임 정도 이렇게 출력을 해줬고요. 자, 다음
다음은 부스트 클럭 수치입니다. 4K 성능 기준이고요. 둠 이터널을 구동했을 때 기본 상태에서 P모드에서는 평균 2055MHz를, 그리고 Q모드, 즉 저소음 모드에서는 2052.8MHz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음에 민감하신 타입이라면 Q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K4OC 적용 시에는 약 2166.8MHz의 평균 클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온도인데요. P모드에서 풀로드시 58도, 저소음 모드에서는 61도, 그리고 K4 오버클럭까지 적용했을 때는 58.3도로 P모드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낮은 온도죠. 다음은 소음입니다. 소음 수치가 조금 높아요. P모드에서 52.7dB, 그리고 저소음 모드에서 45dB를 기록했는데 워낙 일체형 수랭 쿨러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쿨링팬 RPM을 전반적으로 조금 낮춘 값을 세팅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이고요. 그래픽카드 단독이 아니라 전체 소비 전력인데 P모드에서 평균 풀로드 약 650, 피크치는 657을 기록했습니다. 오버클럭 했을 때는 조금 더 높아지긴 했는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워낙 소비 전력이 높기 때문에. 오버클럭까지 적용했을 때는 평균 663, 그리고 피크치는 670W를 기록했습니다. 자, 저희가 궁금했던 건 이제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인데 P모드에서는 평균 풀로드가 약 502.7W, 네, 502.7W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피크치는 517W를 기록했고요. K4OC까지 적용하면 510W, 그리고 피크치는 523W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부 온도를 좀 봐야 할 텐데,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전원부 후면의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저소음 모드에서는 가장 높은 구역이 62.3도, 그리고 P모드에서는 59.1도, 마지막으로 K4OC 모드에서는 59.9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원부 온도가 60도대까지는 그래도 마크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상당히 전원부 온도가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스트릭스 LC 3090ti를 제가 장착을 해서 부팅을 해 봤는데요. GPU-Z를 실행한 화면입니다. 네, GPU-Z에 정상적으로 여기 네임 RTX 3090ti가 표시가 되고요. 서브 벤더는 ASUS,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메모리 부분인데요. GDDR6X의 마이크로 모듈 24기가, 거기에 메모리 대역폭이 1테라입니다. 네, 정확한 수치는 이제 1008.4GB/s인데요. 보통 이 정도면 메모리 대역폭 1테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부스트 클럭이 1950MHz라서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어요. 원래 RTX 3090ti의 기본 부스트 클럭은 1860MHz인데 그거보다 90MHz가 더 높은 1950MHz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소비 전력을 한번 볼까요? 어드밴스드 탭으로 이동하셔서 엔비디아 바이오스 들어가시면 디폴트 파워 리밋이 480W입니다. 이거는 기본이고 전력 제한 레벨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추가로 조금 더 상향시킬 수가 있는데, 플러스 8% 레벨까지 상향했을 때는 516W. 네, 정말 어마어마한 소비 전력이죠. 그래픽카드 단독이 500W 이상 소모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SUS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이 480이고 상향 조절했을 때 516까지 소비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516W를 사용하면 조금 더 높은 클럭, 조금 더 높은 GPU 전압이 적용된다는 뜻이겠죠. 자, 일단은 기본 상태에서 한번 이 그래픽카드 특성을 봐야 되니까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4K 게임이 아니라 8K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8K 게임을 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엔비디아 드라이버 제어판을 실행하시면, 왜냐하면 이 모니터는 지금 4K 모니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8K 모니터나 혹은 8K TV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4K 모니터에서도 8K 해상도 활성화가 가능한데, 왼쪽에 보시면 3D 설정 관리라고 있어요. 그리고 3D 설정 관리를 눌렀을 때 나오는 오른쪽 화면에서 DSR 요소가 있습니다. DSR 요소에서 레거시 스케일링에 위치하고 있는 4배 4X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7680-4320이라는 8K 해상도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이 4X란 뜻은 4K 모니터를 가로, 세로 각각 2배씩 늘리면 총 4배의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4배의 면적이 바로 8K 해상도입니다.
이렇게 4X를 활성화해주면 8K 해상도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3090 Ti는 3090과 다르게 VRAM에서 ECC 메모리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어판 보시면 여기 체인지 ECC 스테이트가 있어서 ECC 기능을 활성화할 건지 여부를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 뭐 보통 ECC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워크스테이션 컴퓨터라든지 그런 쿼드로 계열 그래픽 카드에 지원되는 기능인데 300 Ti는 뭔가 차별화를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ECC 기능을 지원한다. 이거 참고 차원에서 알아주시고요. 자, 일단 둠 이터널을 바로 실행해서 8K 해상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4K 게이밍 성능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방금 K사전에서 테스트한 4K 성능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니까요. 자, 게임을 실행을 했고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8K 성능 과연 제대로 나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베데스다 넷에 로그인이 되면 옵션에서 자, 이렇게 8K 해상도를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6:9의 해상도는 7680-4320, 즉 3840-2160의 4배 해상도죠. 7680-4320을 적용했고, 그 다음에 DLSS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DLSS는 8K니까 성능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적용을 누르면 네, 지금 프레임이 보이시죠? 약 100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실제 게임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잠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슈퍼 고어 네스트 레벨을 플레이를 해보죠. 네, 일단 게임 로딩이 됐는데 지금 8K 해상도거든요. 8K 해상도인데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8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90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물론 난전 상황에서는 저거보다 프레임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고, 플레이하기 전에 놀라운 게 역시 소비 전력. 지금 소비 전력이 470W 정도 나옵니다. 네, 470W 어마어마하네요. 자, 플레이를 해보죠. 근데 470W라는 어마어마한 소비 전력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60도를 넘고 있지 않고 있네요. 네, 넘지 않아요, 60도를. 이거 역시 뭐 수랭의 힘이겠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부스트 클록은 8K 해상도라는 어마어마한 해상도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부하가 높아가지고 약 1995에서 2010, 2기가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2기가 정도. 그리고 VRAM이 14기가 정도 먹고 있네요. 14기가. 8K 해상도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적들이 좀 많아지면서 난전 상황에서는 70프레임대까지도 떨어지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VRAM이 지금 13.5기가 정도 먹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 알고 계시던 뭐 3080 Ti라든지 이런 그래픽 카드는 이제 VRAM이 모자라서 병목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프레임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470W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게임 할 만한데요? 물론 둠 이터널이 워낙 최적화가 잘 됐기 때문에 다른 게임에서는 이거보다 프레임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70프레임 정도 나오고 상당한데? 근데 소비 전력이 진짜 높긴 높아요. 480W라니. 자, 그래도 이렇게 엔비디아가 주장했던 것처럼 충분히 8K 게이밍이 가능했다는 거, 그리고 에이수스 스틱스 LC 제품은 하이브리드 쿨러죠. 수랭 쿨러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온도도 굉장히 훌륭하게 잡아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온도나 어떤 소비 전력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언더 볼팅을 통해서 저 소비 전력을 좀 많이 한번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도에 470W 정도 나오는데 언더 볼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게임에서 나와서 언더 볼팅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애프터버너를 실행해서, 자, 이 애프터버너 실행한 화면인데요. 여기서 커브 값을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이 그래픽 카드가 전압별로 클록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컨트롤 F를 눌러서 커브 에디터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X축은 전압이고요, Y축은 부스트 클록이거든요. 지금 전압이
1250mV까지 갔을 때 최대 부스트 클럭이 약 2100 정도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 클럭 상태에서 약 1995, 2010MHz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목표 클럭을 2025MHz 정도, 2025MHz 정도로 우리가 타깃 설정을 맞추고 한번 언더볼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기본 상태에서 2100MHz까지 올라가니까 일단은 코어 클럭을 마이너스 105MHz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100이 아니고 105로 이렇게 먹였냐면은 사실 클록 디바이드가 10MHz 단위가 아니고 15MHz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15, 30, 45, 60, 75, 90, 105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105를 마이너스를 준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 105를 주게 되면 원래 2100까지 치솟던 부스트 클럭이 약 2000MHz 초반으로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기본 클럭 상태에서 GPU 전압이 약 1.06V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희가 목표 전압을 900mV로 한번 맞춰 볼게요. 그래서 900mV에서 2025MHz 정도로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X축에 900mV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셔서 여기에 있는 점을 하나 찍읍시다. 찍고 요거를 2025MHz로 옮겨주면 돼요. 이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제가 좀 가까이 위치할게요. 자, 2025로 위치하게 되면 플러스 240이 되는데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시고 애프터버너에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2025에 맞게 이 커브 값이 다 수정이 됩니다. 자, 이 2025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네, 2025가 맞네요.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고 다시 둠 이터널을 실행하면 2025MHz 부스트 클럭을 GPU 전압 900mV에서 제한하겠다, 이런 명령어를 내렸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낮은 GPU 전압과 소비 전력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다만 부스트 클럭은 2000MHz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능에는 별 차이가 없겠죠. 자, 실행을 했습니다. 자, 비디오 옵션에서 제대로 4K가 맞는지 다시 한번 8K가 맞는지 살펴보겠네요. 8K 맞죠? 그리고 똑같은 레벨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레벨을 불러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클록이 2040MHz거든요. 근데 원래 언더볼팅을 할 때 우리가 타깃 클럭을 2025MHz 정도로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15MHz에서 30MHz 정도 오차 범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언더볼팅을 통해서 클록을 고정해 놨기 때문에 저 클록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도 원래 470W 정도가 소모됐는데 지금 보시면 400W 언더로도 순간적으로 기록을 하네요. 여기 보시면 398, 378 소비 전력이 많이 낮아졌죠. 잠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는 GPU 온도가 54도까지도 치솟았거든요. 지금은 52도 그리고 약 400W 정도로 소비 전력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클럭은 2040MHz에서 거의 고정이라고 봐도 좋네요. 네, 거의 고정이에요. 네, 400W. 아까는 470W까지 치솟았는데 지금은 390에서 400W 이 정도에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물론 3090보다는 소비 전력이 높긴 한데 성능이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400W에서 부스트 클럭 2000MHz를 꾸준히 내어준다는 것은 상당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2040MHz에서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야, 근데 역시 수랭이 좋긴 좋습니다. 52도. 아까는 50도 그래도 중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50도 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380까지도 떨어지네요. 그래서 사실 언더볼팅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어떤 전압 대비 클록을 훨씬 더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오버클럭 개념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소비 전력이나 발열을 낮추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커스텀 세팅을 통해서 ASUS RTX 300 Ti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플레이를 지속해도 수치에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실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제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900mV에서 2055MHz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2070MHz 이상의 클럭을 달성하면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해당 제품을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8K 성능은 오히려 부스트 클럭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70에서 80프레임까지도 나오죠, 난전 상황에서. 네, 이 정도면은 뭐 화질과 성능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LC 제품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살펴봤는데요. 외형만큼이나 정말 강력한 모델이긴 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정말 견고해요.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고 디자인도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그리고 만듦새도 너무너무 좋고, 특히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치밀한 PCB 레이아웃과 어떤 백플레이트 구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너무나 충실한 서울패드 구성, 이런 거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 수랭의 이점을 받는 영역이 GPU 하나에 한정된 게 아니고 메모리 모듈도 같이 수랭으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원체 GDDR6S 메모리의 온도가 높긴 하지만 스트릭스 모델에서는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주 좋았고,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전체가 수랭 쿨러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는 어떨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전원부 온도는 수랭의 이점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블로어팬 그리고 거대한 이 히트 플레이트를 통해서 온도를 낮추기 마련인데 온도가 괜찮았어요. 60도 초반대까지, 60도 초반대에서 마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도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 어떤 성능, 만듦새, 감성 이런 거 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당연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체 이건 에이수스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GPU 자체가 너무 소비 전력이 높아요. 너무 소비 전력이 높아서 심지어 이 모델은 고급형 비레퍼런스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TGP가 480W입니다. 480W고 실제로 저희가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을 측정해 봐도 약 500W를 소모하기 때문에 에이수스 공식 권장 파워 서플라이 출력이 1000W입니다. 네, 1000W. 뭐 그래서 하이엔드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1000W 파워 서플라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로 해서 꼭 그렇게 전력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끝이 어딜까 이게 궁금할 정도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최소 1000W 파워를 장착하셔야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인지를 해 주시고, 그거는 진입 장벽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소비 전력이 높다는 건 곧 500W에 달하는 발열량을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그래픽 카드 자체만의 소비 전력뿐만 아니라 발열량이 500W로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방이 됐든 거실이 됐든 그 실내 온도도 똑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거기에 투여되는 뭐 선풍기, 에어컨 이거 소비 전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무튼 여러모로 정말 거대한 GPU의 힘을 좀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듦새나 그런 건 다 좋았는데 또 아쉬운 거는 이제 라디에이터의 어떤 쿨링팬 케이블 처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깔끔하게 어떤 구성을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워낙 제가 이제 소비 전력이 높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더볼팅으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그것도 좀 해봤잖아요. 언더볼팅을 통하면 400W 언더로도 충분히 3090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이렇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더볼팅을 통해서 조금 더 튜닝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거 상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고성능을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여러모로 흥미로운 제품이었고 정말 무겁고 강력한 그래픽카드였습니다.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